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12월 14일 월요일 밤 8시 55분입니다. 오늘 코스피는 하락하고 코스닥은 상승 마감했죠. 코스닥 이야기는 조금 이따가 하고요. 오늘 코스피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오늘도 뭘 할 만한 날은 아니에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게 가장 좋지만, 물론 오늘 또 손이 또 근질근질해서 인버스를 먼저 사신 분들도 계시겠죠. 어쨌든 오늘 하락 마감했으니까 사셨어도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튼 오늘은 조금 빠르고 확인하고 사셔도 늦지 않다. 그래서 더 기다리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말씀드렸던 그대로예요. 고버스 2880원인가 좀 되는 곳이 어떤 중요한 지지선이었는데, 이걸 붕괴시키고 나서 지금 아래로 레벨 다운 된 거거든요. 중요한 거는 빨리 이 붕괴시켰던 이 지지선을 빨리 회복하면 됩니다. 이거 돌파 한 착 하면은 괜찮아요. 돌파 한 착 하면은 어떤 이 지금 2880원인가 하는 이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앞으로 뭔가 또 매수해 볼 만한 근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선물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거의 한 주 반 아니면 2주 가까이 지금 어딘가를 못 넘고 있죠. 일단 저항은 쌓고 있는데 어디를 붕괴시켜야 된다, 그죠? 어디를 붕괴시켜야 된다? 362를 붕괴시켜야 된다. 361을 장대음봉으로 붕괴시켜 줘야지 아래쪽으로 뭔가 보는 게 가능하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바뀐 거 없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 기다려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게 워낙 시장이 요즘에 강하게 올라가고 있으니까 이제 다들 안 그래도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이렇게 많이 올랐으니까 이번에 기껏 네가 잘 빠져봐야 기껏 잘 빠져봐야 어디까지 눌림 줬다가 다시 올라간다, 이런 말씀들 하시는데 잘 봐야 됩니다. 그거는 이제 그렇게 눌림 줬다 다시 올라가고 이러는 거는 어떤 이게 슈팅이 아니고 좀 건전하게 올라간 다음에 조정 나올 때는 이제 그런 게 가능한데, 이게 지금 같은 경우는 슈팅을 워낙 많이 뽑아낸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를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어쨌든 아예 힘의 소진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힘의 소진, 아예 상승의 힘이 완전 소진되어 버리면 예를 들면 3월 달에 이렇게 폭락하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이게 지금 이거 같은 논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힘이 지금 굉장히 너무 과한 상태이기 때문에 전 여기서 곧바로도 굉장히, 그러니까 싼 고점을 확인하더라도 다음번 고점 자리가 굉장히 낮아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도 하고 있는데, 일부 분들 생각해 보시면은 일부 분들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도 하여튼 계시길래 적당히 눌렸다가 어디까지 눌렸다가 다시 올라간다 이런 말씀 하시길래, 사실 3월 달에 얘를 생각해보면 그렇거든요. 원래 여기서 얘도 한 번 더 이 근처 바닥을 더 확인하고 나서 올라가는 게 보통 맞거든요. 보통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귀신같이 3월 달에 어떤 하락의 에너지가 다 소진돼 버리니까 결과적으로 지금까지 여기까지 올라오지 않았냐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도 사실 어떤 상승 에너지 소진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자리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지금 11월달, 12월달 상승이 코스피 역사에 남는 어떤 그런 규모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특별한 이유도 없이 유동성이란 핑계를 가지고 11월, 12월이 역사적인 폭등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거 다시 지금 상승 에너지가 좀 소진되었을 가능성이 높고, 상승 에너지가 소진이 되었다면은 적당히 눌렸다가 다시 오르고 이런 일은 없을 수도 있다라는 거를 좀 생각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금융위기 이런 게 너무 극단적이다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그런 이야기를 할 만큼 지금 코스피가 극단적으로 오르고 있어요. 지금 시장 상황이 어떤 위기를 이야기할 만큼 그만큼 비정상적이고 극단적인 상황이 너무나 오랫동안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극단적인 상황, 원래 극과 극은 만나거든요. 극이 극을 만들어내는 법입니다. 아무튼 이번에는 극이 너무 심하게 만들어져 가지고 금융위기 가능성도 저는 충분히 논리적이고 또 그리고 가능성도 좀 제법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해서 돈 많이 넣어놨고 추가로 뭔가 더 매수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거고요. 저는 역사적으로 이렇게 볼린저 밴드를 뚫고 나와서 좋은 적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도 뚫고 나와 있다. 지가 좀 더 갈지 모르겠지만, 어쩔지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지금 상황에서 이게 지금 상황에서 눌렸다가 다시 올라가고 여기서 확인을 하고 그런 과정 없을 수도 있다라는 거 한번 좀 가능성을 좀 열어 놓으시고요. 이 코스피가 생각보다 외봉으로 죽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렇게 역사를 보시면요.
예를 들면 특히 이런 박스권 구간 이런 때 보시면은 물론 뭐 엄밀히 따지면 싼 고점이라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엄밀히 따지면 뭐 여기도 뭐 여기 고점 이렇게 되는 게 이렇게 싼 고점이고, 여기 고점 이렇게 싼 고점이고, 여기 고점에서 이렇게 싼 고점이고, 이렇게 볼 수도 있긴 한데, 근데 사실상 근데 이제 우리 그 현실적으로 보면 거의 다 외봉으로 꺾였단 말이에요. 외봉으로 이렇게 꺾이는 이유가 뭐냐? 이거 힘이 다 했으니까, 그죠? 힘이 다 했으니까 이렇게 꺾일 수도 있다. 코스피는 그런 식으로 꺾이는, 외봉으로 힘없이 무너져 내리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다. 뭐 2008년 금융위기 같은 때도 예를 들어서 보면은 뭐 엄밀히 크게 따지면은 뭐 한 번, 두 번, 뭐 세 번, 네 번, 뭐 다섯 번 고점을 확인했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사실 이 자리만 놓고 보면 이것도 사실상 외봉으로 죽은 거거든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예상외로 외봉으로 이렇게 이 급격하게 생애를 마감하는 경우도 많으니까, 아무튼 좀 다양한 시나리오는 열어놔야 됩니다. 지금이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고 굉장히 극단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좀 극단적인 시나리오를 예상을 하셔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아무튼 뭐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뭐가 타당한지 어쩐지는 한번 본인들이 판단을 해 보시고요. 풋옵션 이야기도 아침에 했던 거하고 똑같죠. 네, 풋옵션. 그러니까 풋옵션하고 아무튼 일봉으로 다시 돌아가서 풋옵션하고 선물하고 결과적으로 둘 다 어제 나온 어떤 봉들을 장악하긴 했는데요. 이것만 가지고 아직 뭘 이야기하기 이르다, 그죠? 선물은 62 붕괴시켜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풋옵션은 예를 들면은 예를 들면 12월 10일 날 나왔던 이 종가를 돌파 한 짝 해줘야 뭐가 의미가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아무튼 지금 같은 경우 옵션은 풋옵션 건드리시면 안 됩니다. 되게 위험해요. 물론 풋옵션으로 먹을 수도 있는데, 풋옵션 건드려서 뭐 하락을 먹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너무나 큰 위험을 감수하신 분들이에요. 뭐 드셨으면은 잘하신 거긴 한데 좀 너무 위험을 좀 큰 베팅을 하신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같은 때는 아무튼 콜옵션이 비싸거든요. 그래서 만약 하방 베팅을 하시겠다 그러면은 통통하게 살이 오른 외가 콜옵션들 매도 치세요. 그게 가장 좋겠습니다. 아무튼 옵션은 결정적일 때 한 번씩만 하시고요. 옵션을 가지고 맨날 매매하는 건 솔직히 좀 그것도 기빨리고 피곤한 일인 것 같아요. 아무튼 뭐 잘 하시는 분들은 알아서 알아서 잘들 하시고요. 아무튼 옵션은 웬만하면은 좀 이제 이해가 잘 안 가거나 초보자분들은 안 보셨으면 좋겠다, 그죠? 이거는 저도 어떤 투자의 시장을 보는 지표로서 옵션을 활용하는 거지 매매하라 이런 의미는 아니다. 뭐 이 정도 말씀드리면서 코스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은 상승 마감하긴 했는데요. 이게 시장이 상승 마감했다고 지금 제가 표현을 하긴 했는데, 이게 좀 시장이 상승했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어쨌든 코스닥 시장은 좀 문제가 좀 있긴 있습니다. 뭐 무슨 말씀 하려는지, 제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다 아시겠죠? 예를 들면 오늘 코스닥 시장 상승 종목이 444개고 하락 종목이 852개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코스닥 지수는 오늘 상승 마감했단 말입니다. 코스닥 150 선물은 0.4% 가까이 오르기도 했는데요. 결과적으로 이 코스닥 150 지수라는 것 자체가 이게 코스닥 시장을 반영한다가 아니고, 이건 그냥 제약바이오 업종 지수죠, 그죠? 제약바이오 업종 지수예요. 이거하고 셀트리온 헬스케어하고 차트가 거의 똑같겠죠. 이거하고 셀트리온 헬스케어하고 거의 똑같다. 이게 3월달에 3월달부터 셀트리온 헬스케어고, 이게 코스닥 150 선물 그 3월달부터 차트다. 사실상 똑같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대로 따라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아무튼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보시면은 여기 2018년에 만들어놨던 어떤 고점 넘어섰죠. 그러면서 막 슈팅을 주고 있는데, 아무튼 뭐 잘 보셔야겠죠. 이것도 16만 원, 16만 5천 원 이 정도 빨리 넘어가지 못하고 여기서 계속 16만 5천 원 넘어가는지, 아무튼 그런 여부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6만 5천 원 얘가 넘어가는지 못 넘어가는지, 16만 5천 원 정도에서 어느 정도 좀 고점 좀 저항이 좀 보이긴 보이는데, 아무튼 셀트리온 헬스케어 보시면서 코스닥 150 지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코스닥 150 지수의 절반 이상은 그 제약바이오가 포함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시장 분위기하고 그 시장의 전체적인 분위기하고 실제 시장의 움직임하고 좀 괴리가 좀 있기 마련이죠. 아무튼 셀트리온 친구들의 강세로 인해서 코스닥 150도 여전히 강하긴 강한데, 아무튼 기다려야 됩니다, 그죠? 지금 뭐 할 때가 아니에요. 그죠? 이게 코스닥 인버스인데 보시다시피 계속 죽잖아요.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계시면 됩니다. 어떤 뭐 지지력이 보이고 어디를 회복하는 이런 모습이 보이면은 그때 하시면 되는데,
글쎄요, 안전하게 하실 분들은 최소한 4,800원 위쪽으로 올라오면 4,800원 돌파 한착하면 그 위에서 하셔도 늦지 않으니까 아무튼 지금은 좀 기다려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코스피고 코스닥이고 둘 다 할 때가 아니다. 좀 기다려 보시면 되겠다. 그래도 곧버스는 좀 뭔가 내일도 연속적으로 시세가 이어진다면은 뭔가 좀 해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그죠? 2,880원 돌파 한착 하는지 여부 잘 보시고요. 선물이 362 붕괴시키는지 잘 확인하시고요. 그런 점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아무튼 개인들이 신나게 사긴 샀죠. 예, 오늘도 코스피 개인들이 1조 원 넘게 사고 이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 확실히 그 개인들은 이제 좀 대대상승 쪽으로 좀 마음이 확신이 좀 선 것 같기도 해요. 이렇게 보면은 요즘에 이 시장 상황이 정말 독특하죠. 뭐 외국인하고 기관이 파는 거 개인이 막 조 단위로 매일매일 받아내고 있습니다. 대단합니다. 아무튼 지금 이 상황도 정상적인 건 아닌데 아무튼 주의해야 되긴 됩니다. 개인들의 진입이 너무 심각하다. 너무 많다. 더군다나 월봉상 어떤 볼린저 밴드를 찍고 나가 있는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볼린저 밴드라는 거를 쉽게 사실 그 HTS에서 이렇게 쉽게 그냥 클릭 몇 번이면 띄울 수 있는 지표이긴 한데요. 여기 금방 설정해서 볼 수 있는 지표이긴 한데 아무튼 이 볼린저 밴드를 지수가 대형주와 지수가 이 볼린저 밴드 상단을 월봉상에서 넘어갔다는 거는 상당히 큰 의미가 있다는 거를 어쨌든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나가면서 그냥 오늘 월봉 볼게요 이러면서 볼린저 밴드 넘어갔죠 이렇게 하고 가볍게 넘어가는 이야기이긴 하지만은 이 대형주나 지수가 볼린저 밴드를 넘어간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좀 옛날에 있던 과거의 데이터들을 보시면서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좀 한 번 더 좀 느껴보셨으면 좋겠고, 이렇게 넘어가면은 그 뒤에 무슨 일이 생기나도 좀 이렇게 과거의 사례들을 보시면서 좀 한번 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볼린저 밴드가 더군다나 지금 이제 저는 상한선만 켜놨는데 아무튼 상한선 다 켜서 이렇게 보면은 결과적으로 월봉에서 보시면은 이 볼린저 밴드가 결과적으로 지금 입을 벌리고 있죠. 입을 벌리고 있습니다. 볼린저 밴드가 예전에 이렇게 좁았던 구간이 있고, 여기 보시면요, 볼린저 밴드 좁았던 구간, 볼린저 밴드 넓었던 구간, 이런 구간들이 있잖아요. 이 좁았던 구간에서는 괜찮습니다. 안전한데 이게 넓어질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은 지금 뭐 이 선물인데 굉장히 짧게 보이는 이 구간에서만 해도 앞으로 대략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할 수가 있는데, 볼린저 밴드 찢으면서 열심히 상승했던 이런 구간들이 있죠. 2008년, 2009년 대세상승 때 찍고 나서 올라가니까 어떻게 됐다? 찍고 나서 올라가니까 아래쪽에까지 찍고 내려갔다라는 점, 뭐 이런 점들. 또 그 여기서도 변동성 죽이면서 볼린저 밴드 박스 안에서 놀다가 2018년에 대세 상승하면서 이렇게 볼린저 밴드가 주댕이가 넓어지고 결과적으로 볼린저 밴드 하단선까지 터치하지 않냐라는 거. 그리고 지금 이번에도 볼린저 밴드가 이렇게 주둥이가 작다가 이렇게 벌어졌단 말이죠. 볼린저 밴드 이렇게 벌어졌어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냐? 다음번에 내려오면 볼린저 밴드 하단선까지 내려와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볼린저 밴드가 지금은 여기 있지, 나중에 입 벌리면서 내려가면 어디까지 내려갈지도 모르는 건데, 아무튼 볼린저 밴드를 제가 좀 자주 이야기하긴 하지만은 이게 그래서 리플에서 별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없길래 한번 좀 더 강조를 해봤고요. 볼린저 밴드가 주둥이를 벌리면서 이 볼린저 밴드가 자꾸 이 폭을 넓힌다는 이야기가 시장 변동성이 확대된다는 얘기고, 더군다나 이게 상승하면서 이게 볼린저 밴드를 찍고 나간다는 얘기는 특히 지수나 대형주에서는 오버슈팅이나 어떤 변곡을 의미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볼린저 밴드를 좋은 거는 이렇게 안쪽에서 적당히 타고 올라가는 게 힘차고 좋은 거긴 한데, 근데 이제 볼린저 밴드를 얘가 그냥 타고 가는 거하고 이 찍고 위쪽으로 나가는 거하고는 완전 의미가 다른 겁니다. 그죠? 좀 건전했던 구간들 보시면 이렇게 주댕이를 벌리면서 올라간다고요. 슬슬 벌리면서 올라가는데 주댕이를 찢지는 않아요. 근데 이번에 보시면 이 완전 주댕이를 찢으면서 올라가고 있죠. 아무튼 이 표현이 좀 경박하긴 한데, 아무튼 그런 점들 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다. 별거 아닌 지표지만은 저도 안 그래도 영상 녹화하면서 이제 볼린저 밴드의 중요성을 좀 다시 한번 깨닫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좀 여러분들도 좀 아셨으면 해서 한번 좀 이야기를 해봤고요. 환율은 뭐 아무튼 잘 올라가고 있죠. 짜불짜불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환율 잘 올라가고 있으니까 뭔가 베팅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 했고요. 뭔가 매수 가능하다, 뭐 조건
말씀드리면서 뭐 매집 정도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 뭐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뭐 한국장은 여기 정도까지 보고요. 오늘 아침에 제가 봤던 뉴스인데 아침에 좀 놀러 나간다고 급해가지고 그냥 주식시장만 좀 보고 넘어갔는데 뭐 이런 기사들도 있다. 여러분들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목이에요. 뭐 월가 채권왕 건들락의 경고. 뭐 하여튼 이런 식으로 구글에 여러분들이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오늘 이 아저씨가 했던 이야기들 중에서 좀 우리한테도 좀 유용할 것 같은 이야기들이 있어서 제가 좀 하나 갖고 나와봤는데요. 이 기사가 정리가 잘 돼 있더라고요. 이 아저씨는 내년에 인플레이션이 많이 올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아저씨가 누구냐 하면은 뭐 더블라인 캐피털의 최고 경영자 아저씨, 뭐 한 5조 원 정도 하고 있답니다. 5조 원 정도 하고 있고 채권왕이라고 하는데 언제였지? 5월달이었나 6월달이었나 S&P 지수 숏에다가 베팅을 했었다가 튀었죠. 한 3200대인가에서 한번 숏을 쳤다가 S&P 3200대 여기 어딘가에서 제가 알기로 숏 쳤다가 하여튼 이 아저씨가 숏을 한번 쳤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뒤로 어떻게 됐나 모르겠는데 아무튼간 이 아저씨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내년 인플레가 2.4% 정도 오를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 하고 있는데 채권왕의 이야기니까 뭐 어떤 금리라든가 인플레라든가 이런 부분은 좀 잘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아무튼 제가 이 기사에서 여러분들과 좀 공유하고 싶었던 건 이 부분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최근 구리와 금의 비율을 보면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가 더 올라야 한다는 걸 알 수 있다라고 써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하나의 좋은 자료거든요. 자, 우리도 한번 찾아봅시다. 이 구리하고 금의 비율, 일단 종목 코드를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tradingview.com 들어가셔서 이게 왜 안 쳐지냐? HG1 하고 느낌표. 이게 지금 제가 마이크를 한 손으로 잡고 있으니까 HG1 느낌표가 뭐냐면은 이게 구리 선물입니다. 이게 구리 가격이고요. 구리 가격을 금 가격으로 나누면 되겠죠. 금은 금이니까 골드 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엔터 딱 치시면은 요런 어떤 차트가 나오게 됩니다. 우리는 좀 큰 그림 볼 거니까 뭐 바로 월봉 단위로 볼게요. 월봉 단위로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까지 구리 가격하고 구리 가격 대 금의 가격 비율이 이렇게 나온 겁니다. 지금까지 요러한 모습을 보였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여기다가 지금 이제 이 아저씨의 어떤 이야기를 검증을 해보기 위해서 이걸 집어넣어 볼 거예요. 구리와 금의 비율을 보면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가 더 올라야 한다는 걸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여기다 우리는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를 넣어보면 됩니다. US10Y 집어넣고 딱 비교해 보시면 이런 모양이 나오죠. 이런 모양이 나와요. 저런 CEO 아저씨가 뉴스와의 어떤 기자와의 인터뷰 자리에서 저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는 굉장히 어떤 믿음직한 지표라는 거거든요.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거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료는 여러분들도 알아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어떤 점을 볼 수가 있냐면은 이거는 밑에 빨간 선은 미국 금리인데 10년물 금리인데 10년물 금리는 항상 어쨌든 우하향하고 있으니까 어쨌든 요거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구리하고 금의 이 비율이 이게 상승하고 있을 때 금리가 어떤 모습을 보였냐, 이게 구리 대 금의 비율이 하락하고 있을 때는 금리가 어떤 모습을 보였냐를 보시면 될 텐데 잘 비교를 해보시면은 이 항상 구리 대 금 비율이 상승하고 있을 때는 채권 금리도 최소 하반경직성 정도는 나온다라는 걸 생각해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보이시죠? 이런 구간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시면은 전반적으로 이 금리가 우하향하고 있는, 지난 89년부터 금리가 계속 우하향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금리가 상승하는 구간을 정확하게 맞춘 게 바로 이 구리하고 금의 가격 비율이라는 겁니다. 보이시죠? 이 연관관계가 명확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지금 그래서 이 건들락 아저씨의 주장은 뭐냐면은 최근에 구리 가격이 엄청나게 오르고 상대적으로 금값은 굉장히 떨어지고 있지 않냐, 그래서 이 비율이 굉장히 치솟았는데 보시면은 최근에 10년물 채권 금리는 거의 오르지 않았다.
근데 이 구리하고 금의 가격 비율이 상승한 걸 보면은 앞으로 10년물 국채금리는 굉장히 많이 올라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이분의 주장처럼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앞으로 10년물 채권금리가 올라갈 수 있다, 앞으로 굉장히 급하게 올라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는 이렇게 또 다음으로 연결을 시켜 볼 수 있겠죠. 아무튼 이 아저씨가 준 여기 있는 이 지표를 가지고 우린 또 뭔가를 하나 배운 거예요. 구리하고 금 비율을 가지고 10년물 국채금리의 어떤 흐름을 어느 정도 잡아낼 수 있다, 이 정도를 하나 알은 거고, 여기에서 이제 우리는 이런 걸 생각할 수 있겠죠. 앞으로 10년물 금리가 계속 올라간다, 그리고 급하게 올라가야 한다면은 장단기 금리차 확인하면 되지 않겠냐 이거죠. 10년물 금리 급하게 올라가야 된다면은 결과적으로 장단기 금리차, 이거 장단기 금리차 월봉인데 급하게 확대되지 않겠냐. 결국 구리하고 금 가격 그 비율이 확대되는 것이 10년물 국채금리 폭등을 갖고 오고, 얘가 폭등을 하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금융위기 가는 거다, 이런 이야기를 이 기사에서 유추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장단기 금리차와의 연결은 제가 이제 해본 거고, 아무튼 그래서 아무튼 이 아저씨가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그렇게 해서 보시다시피 국채금리가 더 상승할 여력이 있고 어쩌고 저쩌고 해서 내년에 인플레가 2% 중반까지 오를 수 있는데, 2% 중반까지 치솟는다는 얘기는 금융위기 올 수 있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분의 시나리오는 이렇대요. 유동성이 확대돼서, 지금 그죠? 유동성이 굉장히 확대돼서 주식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물가가 올라서 인플레이션 생기니까 어떻게 된다? 돈의 가치 떨어지니까 더 이상 완화적으로 할 수 없다. 점점점 완화를 줄이고, 자꾸 완화를 줄이니까 증시가 조정으로 이어진다 라는 시나리오가 생각보다 빨리 올 수 있다라고 지금 건들락 아저씨가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늘 말씀드리다시피 나스닥이 위험하다라는 이야기를 이 아저씨도 똑같이 하고 있죠. 빅테크의 대명사인 FANG가 무너질 수 있다,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현재 주식시장은 세계에서 가장 위험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 이거 보고 또 주식 들고 계신 분들 너무 또 쫄거나 또 그럴 필요도 없어요. 어쨌든 이 건들락 아저씨가 여러분들의 계좌를 책임져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아저씨 말도 의견과 사실을 구분해서 적당히 반만 믿으시면 되고요. 이 아저씨가 얘기한 거의 사실은 뭐예요? 구리와 금의 비율을 보면 10년물 국채금리가 더 올라야 한다는 걸 알 수 있다. 이건 사실이죠. 요것만 보고 이 기사는 버리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아무튼 건들락 아저씨가 좋은 공부 하나 시켜줬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안 그래도 오늘 이 기사를 아침에 보고 나서 연합뉴스에도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커브 스티프닝으로 금융위기 올 수 있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제가 방금 전에 10년물, 2년물 국채 장단기 금리차 보여준 거, 그게 바로 이겁니다. 그게 커브 스티프닝으로 금융위기 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한 거예요. 이게 어떤 기사에 나와 있는 거고, 저는 어쨌든 계속 이런 얘기는 꾸준히 하고 있었고요. 자, 아무튼 이런 기사가 나왔었다, 참고만 하시고요. 오늘 이번 주부터 하여튼 되게 이슈가 많습니다. 몰랐는데 저도 좀 전에 봤는데, 오늘 14일이죠. 오늘 초당적 경기 부양안 오늘 공개가 된다고 합니다. 아무튼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역사적 순간 백신 배포 개시도 오늘이 첫 접종이랍니다. 하여튼 오늘 굉장히 어떤 중요한 이벤트들이 굉장히 많이 겹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번 주, 그래서 제가 슈퍼 위기라는 표현을 아침에 영상 제목에다가 썼는데, 아무튼 슈퍼 위기 될 것 같긴 합니다. 뭔가 엄청난 변곡의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일은 FOMC 회의니까 파월 의장이 뭐라 하는지도 좀 귀 기울여서 들어봐야겠죠. 아무튼 이 정도 이야기를 드렸고요. 오늘 주식시장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근데 아침에 말씀드린 그대로 지지와 저항 확인하시고요. 지금 현재 이게 하여튼 오늘 갭상승해서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오늘도 지금 갭상승해서 올라가고 있다. 이렇다는 얘기는 미국장이 오늘 갭상승 출발할 것 같은데, 글쎄요. 저는 미국장이 어떻게 될 거라고 지금 하여튼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어디 붕괴시키고 그러면은 하시라, 그죠? 그 전까지는 기왕이면 아무것도 안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변동성 지수 UVXY는 11달러라는 이야기, 손절 라인 그런 거로 좀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죠? 달러 인덱스는 중요한 자리가 90.7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현재 또 90.5예요. 그죠? 현재 또 90.5까지 또 떨어진 상황이라서 또 좀 분위기가 안 좋네요. 물론 지금 9시 20분이니까 미국장 개장까지 한 2시간 남았는데 뭐 다시 반등할 수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뭐 달러가 좀 약하긴 약합니다. 어찌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90.7 이런 거 위주로 잘 보시라. 오늘 반등하면은 또 살아날 수도 있는 거고, 또 반등 못하고 이렇게 되면 또 저점 낮아질 수 있겠구나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 아무것도 하지 말자, 이런 이야기들 좀 드리고 있고, 뭐가 확인되고 나면 확인되고 나서 해도 늦지 않으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자, 이런 얘기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거 한 가지 더 이야기 드리고 마치자면은, 최근에 안 그래도 오늘 놀러 갔다가 이제 문득 든 생각인데, 야, 이거 달러 인덱스도 중요하긴 중요한데, 진짜 위안화가 어쩌면은 지금 이 세상의 핵심일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은 중국의 위상을 생각을 해보자고요. 중국의 위상이 굉장히 커졌잖아요. 중국이란 나라가 2008년 미국 금융위기 이후에 가장 양적 완화의 수혜를 많이 봐갖고 가장 초고속 성장을 한 나라인데요. 그래서 어느덧 뭐 미국 다음으로 GDP가 지금 이제 가장 큰 나라가 됐는데, 그렇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커졌죠. 그리고 대표적인 신흥국이기도 합니다. 그죠? 그리고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뭐 충격을 제일 먼저 받고, 그리고 가장 먼저 빨리 회복을 한 나라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전 세계 글로벌 금융시장의 어떤 거의 미국 다음으로 뭐 주도주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굉장히 입김이 센 나라가 되긴 됐는데요. 이 나라의 통화가, 위안화가 이렇게 초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아무튼 그래서 달러 인덱스도 중요하지만은 진짜 위안화의 중요성이 진짜 있지 않겠느냐. 위안화가 진짜 어떤 위기나 시장 변곡에 진짜 중요한 시그널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달러 인덱스도 좋지만 우리 위안화도 앞으로 좀 매일매일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위안화 보시면은 아무튼 그래요. 위안화 보시면 지금 현재 뭐 쌍바닥 가능성도 있습니다. 여기서 저점 한번 만들고 이렇게 저점 높아질 가능성도 있겠죠. 아무튼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는 계속 아래쪽으로 해서 지금 또 다시 저점을 깨려고 하지만, 위안화 같은 경우는 또 이렇게 올라오려고 하고 있다 라는 점들 좀 생각을 해봅시다. 위안화가 특히 우리나라 원화의 모가지도 쥐고 흔들고 있죠. 최근에 보시면요, 이게 오늘 원화인데요, 보시다시피 이렇지 않습니까? 중국 위안화하고 굉장히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쩌면은 지금 전 세계 금융시장의 어떤 핵심은 이 DXY, 코드명 DXY인 달러 인덱스가 아니고 위안화이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좀 조심스럽게 좀 해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좀 자주 보자고요. 그리고 이 친구도 보시다시피 달러 인덱스는 오늘 막 자꾸 아래로 막 죽으려고 하고 있지만, 지금 위안화 같은 경우는 이렇게 쌍바닥의 가능성도 있지 않겠냐 하면서 좀 쳐다보자는 거고요. 유로화는 이제 사실상, 그죠? 유로화는 좀 위상이 좀 많이 낮아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좀 해보고 있어요. 사실 제 머릿속에서 지금까지 어떤 전 세계적인 큰 위상은 달러화가 당연히 1등이고요. 그 다음에 달러화보다 훨씬 작지만 2등이 당연히 유로화가 가지는 위상이 좀 클 거고요. 그리고 위안화를 굉장히 좀 작게 한 3등 정도로 봤었는데, 사실상 오늘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 유로화도 이거 경제 상황도 안 좋고 부채도 많아갖고 이것도 사실상 쓰레기 아니냐. 제 생각에 이제 이 달러가 1등이고, 달러는 물론 아무리 해도 1등이고, 위안화가 유로화 제치고 한 2등이나 아니면 위안화나 유로화나 거의 위상이 비슷하지 않겠냐. 공동 2등이나 아니면은 유로화가 3등까지도 봐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좀 조심스럽게 좀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위안화 잘 보자. 위안화가 또 살아날 수 있다. 위안화 살아나면 한국 증시도 문제가 있는 거다. 이런 이야기를 좀 한번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두서없이 좀 이런저런 주제에 관해 좀 길게 떠들어 봤는데요. 하여튼 궁금한 거는 리플 남겨주시고요.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칠게요.